여러분, 제가 무슨 노출증 환자도 아니고, 근데요, 요즘 너무너무 제 자신을, 그러니까 저라는 배우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름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라는 배우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왔고 또 다양한 이러이러한 이미지가 있으니 혹시나 관계자분들 계시거나 아니면 저를 무대에서만 보신 분들은 저를 알겠지만 무대 밖의 세상에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알리고 싶어서 SNS를 통해서 알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배우 박선옥이고요. 지금 현재 40년차 배우입니다. 네, 중년 여배우죠. 어, 그동안 서울시 뮤지컬단에서 활동을 했어요. 주로 관단체에 속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좀 더 바깥 세상에 알려질 기회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2025년도 12월 31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고 저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한 날이기도 하죠. 이제 저는 프리랜서로서 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라는 배우가 어떠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그냥 한번 좀 봐주세요. 저는 배우 박선옥입니다. 네, 최근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 거꾸로 갈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2025년도에는 정말이지 굉장히 바쁜 한 해였습니다. 사실은 2025년도에 그 저의 흐름은 한마디로 제가 그 부상을 당한 그 발목이 있어서 그러니까는 23년도에 수술을 하고 계속 철심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활치료도 하면서 또 작품 활동도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는데요. 2025년도에는 그 많은 작품들 가운데에서 가장 저한테 의미가 있었다, 기억에 난다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장진 감독님의 작품이죠. 꽃의 비밀이라는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공연 첫날이 2월 8일이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저의 그 환갑 생일이었습니다. 첫 공을 제가 하게 됐어요. 트리플로 제 배역은 소피아라는 역이었는데 트리플로 참가를 하게 됐는데 첫 공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날이 저의 생일이었기에 마침 그러니까 저는 음력 생일을 세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2월 8일이 아니라 음력으로 따져봤을 때 바로 2월 8일이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후배님들께서 생일 케이크 위에 초를 꽂고 분장실에서 저의 생일을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때 마침 저의 환갑이었기 때문에 환갑잔치를 내가 이 분장실에서 그것도 첫 공을 앞두고 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묘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아니 이런 우연이 있을까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반기에 제가 처음으로 쇼폼 드라마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 장르의 작품들을 해왔지만 아주 쇼폼 드라마는 굉장히 호흡이 빠르더군요. 빠른 호흡을 원하더라고요. 근데 배우가 빠른 호흡 속에서 할 거는 다 해야 되죠. 생각과 정서와 말과 또 딕션, 호흡, 리듬 이 모든 것을 빠른 그 호흡 안에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 개인 연습할 때 조금 힘은 들었고 현장에서도 적응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그 나름 굉장히 그 요즘 트렌드에 제가 왠지 앞서가는 느낌도 들고 또 새로운 도전이었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들이었었습니다.
2024년도로 넘어가 보면 이때도 나름 활발하게 활동을 했네요. 이때도 제가 발목에 철심을 갖고서 계속 재활 치료하면서 또 작품 활동을 병행을 했는데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그 이야깃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때 제가 그 신년 초에 2024년 신년 초에 그 할매 TV라는 작품을 섭외를 받아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는 제가 거의 다리를 잘 못 쓸 때예요. 근데 공연을 하고 싶고 마침 할머니 배역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배역이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와 동시에 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제가 이때부터 이제 유튜브에 좀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활동에. 네. 제가 이제 그 많이 움직이는 활동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때 유튜브를 막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랬던 때였는데, 마침 이 할매 TV에서 나오는 세 명의 할머니가 나오는데, 세 명의 할머니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다룬 작품이었는데, 이 또한 정말 좀 뭐라 그럴까, 약간 그 짠한 기분이 있었어요. 저의 상황과 좀 비슷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할머니 배역 크게 움직임이 없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제가 발이 불편하지만 제가 연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하겠다고 답을 주었던, 그래서 했는데 내용도 작품도 좋았지만 관객 반응도 너무 좋아서 출연하기 잘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할머니 캐릭터에 도전을 하게 돼서 굉장히 즐겁게 작품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 이 시선이라는 작품도 또 저와 우연히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 작품에서는 제가 40년 역할을 맡았어요. 이 작품에서의 배역명들은 뭐 18년, 28년, 38년, 뭐 48년, 뭐 40년, 30년 배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역 이름을 정해서 저의 배역명은 40년인데 거기다가 조금 더 강조해서 40년이라고 배역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배우 역할이었어요. 중년 여배우인데 갑질하는 여배우. 근데 갑질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 또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캐릭터죠. 사랑스러운 캐릭터고, 결국은 어떤 문제에 다다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후배들을 감싸주는 어떤 따뜻함도 가지고 있는 중년 여배우의 역할을 했었는데, 마침 제가 또 40년 차 배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작품의 역할이 40년이었어요. 네, 이렇게 우연의 연속, 저를 흐뭇하게 하는, 이 또한 뭔가 이렇게 짜릿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대학로에는 연극인 합창단이 있어요. 연극인 합창단에서 대학로 거리공연 축제 때 콘서트를 갖게 되었는데, 저는 연극인 합창단 멤버는 아니지만 어떻게 초대를 받아서 같이 함께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이때 제가 담다디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좀 컨셉 자체가 뭐 7080 그 노래 컨셉이어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80년대 때 나름 좋아했었던 그 담다디라는 곡을 준비를 했었죠. 인기 굉장히 짱이었습니다. 네. 네, 2023년도는 저의 그 50대 마지막 해였습니다. 만으로 59세였었는데요. 이때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은, 가장 그 대표적인 어떤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찌 보면 서울시 뮤지컬단에서 한 마지막 저의 뮤지컬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뮤지컬 다시 봄이라는 작품인데, 한 가지 특이사항은 디바이징 뮤지컬이라고 해서, 디바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고안하다, 창작하다, 새로 만들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도를 뮤지컬계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서울시 뮤지컬단에서 시도를 해봤어요. 보통 일반 뮤지컬을 할 적에
어떤 작품이 있고 미리 만들어진 작품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배우를 선별이라는 말이 좀 그런가? 배우를 배우 오디션을 보게 되고 배우를 뽑고 또 그 이미 준비된 음악에 있는 넘버들을 지정곡으로 해서 오디션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뮤지컬 다시 봄이라는 작품은 저희 단체 50대 배우들을 위주로 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중년들을 위한 작품을 한번, 우리도 중년이니까 중년들을 위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죠. 그러니까 직접 배우들이 작품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모이게 됐는데 그래서 그럼 내용이 일단 있어야 돼서 저희들이 각자의 사연들, 어떤 직업은 배우지만 우리도 어떤 누군가의 엄마고 아내고 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느껴왔던 것들, 우리의 에피소드, 이러한 것들을 각 배우들이 하나씩 하나 둘씩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그거를 어떤 작가님을 섭외해서 그 작가님한테 이걸 좀 구성해달라. 그래서 이제 대본 정리를 하였고, 그럼 여기에 이제 뮤지컬 넘버들을 넣어야 되는데, 이 뮤지컬을 또 만들기 위해서는 작사, 작곡가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또 의뢰를 했고, 그분들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에 맞는 또 이 캐릭터들의 이미지나 이런 목소리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으로 작품 과정을, 그러니까 역으로 만든 거죠. 기존에 우리가 그 뮤지컬 작품을 하기 위해서 배우들이 접근했던 방식과는 달리 배우들이 먼저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들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갖고 작품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른 음악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든 작품들이었고, 근데 먼저 이렇게 이 작품을 선보였을 때 중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은 뭐 어린 학생들부터 해서 아주 나이 드신 분들까지, 그리고 여성 관객을 위주로 겨냥을 했었는데 여성 관객뿐만 아니라 남성 관객까지 와서 이렇게 다 보면서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런 작품이 되었어요.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저래서 저랬구나, 내 아내는 저랬구나, 나의 과거 저랬었지.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중년 여성들에 대한 그 애환을 이해하게 됐고, 그 가운데 이제 작품을 보면서 눈물도 흘리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작품이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지금 현재 2023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제 서울시 뮤지컬단의 레파토리가 되게 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2022년도에는 제가 영화를 좀 찍었어요. 단편 영화를 찍게 됐는데, 하나는 그 상업 영화로 가기 위해서 어떤 독립 영화를 먼저 하게 된 어떤 그런 감독님 작품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 졸업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단편 영화 클럽하우스, 그 다음에 또 입춘 대길이라는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단편 영화 찍으면서 주인공을 맡게 된 작품들이에요. 다행히도 이 작품들이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네, 일일이 말씀드리기에 무슨 상이더라?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아무튼 상을 많이 받았어요. 좋은 상들을. 작품상, 기본적으로 작품상을 받았죠. 연기상을 받은 게 아니라 작품상들을 받았습니다.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네, 2021년도에는 제가 나름 또 영화를 많이 찍었네요. 그리고 광고도 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고양이를 키우시나요? 라는 작품인데, 굉장히 미스터리한 작품이고, 어찌 보면 범죄 드라마고, 네, 어찌 보면 또 공포 드라마라고도 할 수가 있는 작품인데,
제가 맡은 역할은 정말 억울하게 저의 젊음을 뺏긴 그런 역할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침묵 속에서 살다가 다시 나의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서 예, 뒤늦게 포효하는 뒤늦게 그동안의 오래된 그 침묵 속에서 그 침묵을 깨고 포효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네. 굉장히 처절한 울부짖음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잘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그때 감독의 말 한마디 와 온몸에 전율이 소름 쫙 돋았다고 하더군요. 예, 기억에 남는 캐릭터였습니다. 21년도 영화만 찍은 게 아니군요. 보니까 네, 좋은 작품도 공연을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반성문 살인기억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이 작품에 나오는 저의 캐릭터를 보고서 마침 이 공연을 본 감독님이 저를 캐스팅을 했는데 바로 어떤 작품이랑 연결이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양이를 키우시나요? 그 작품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바로 그 고양이를 키우시나요라는 영화에 이제 캐스팅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23년도인가요? 뮤지컬계에서 처음으로 디바이징 뮤지컬을 만들었었다고 그게 다시 봄이라는 작품인데 2021년도에 만들었던 이 나를 만드는 시간들 이건 연극인데요. 어찌 보면은 이 연극도 바로 디바이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배우들의 사연을 모아서 작가님이 구성을 하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요. 공동 창작의 개념이었던 거죠. 이때 이 작품들도 굉장히 보람있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뭐랄까 그 여배우들 간에 약간의 그 힘든 기싸움도 좀 있었고 또 연출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서로 좀 애환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작품은 어쨌든 관객 반응 좋았고요. 성황리에 잘 끝날 수가 있었고 네, 그랬던 작품입니다. 와,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이때 저한테 뭐라고 키포인트라고 해야 될까? 처음으로 제가 매체 광고를 찍어봤습니다. 저희 첫 작품이 뭐냐면 정관장이었어요. 정관장 동인비에서 출시하는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화장품의 그 메인 모델로 제가 그 광고를 처음으로 찍었던 그러한 그 영상의 이미지를 제가 올렸는데 처음 광고 찍었는데 나름 그 화장품 모델을 내가 했다고 나름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직 할만하구나. 내 외모가 조금 받쳐줬네. 아니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피부 관리하는 화장품이었는데 제가 사실 주변에서 피부 좋단 말을 많이 듣는데 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광고, 피부 관리하는 피부에 관계된 광고에서의 그 메인 모델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도전이었었어요. 이때도 사실은 제가 2019년도에 학교에서의 교수 활동을 연기 예술 그 과목을 지도를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2019년도에 제가 학교 활동을 모두 접었거든요. 접고 2020년도에 처음으로 프로필을 만들었고 이때부터 나도 좀 다양한 분야에서 내 연기 스펙트럼을 좀 넓혀야 되겠다. 오로지 나한테 좀 집중해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 학생들을 위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좀
추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때 처음으로 프로필을 만들어서 나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도움을 받아서 캐스팅 디렉터 분들한테 뿌렸는데 저한테 처음으로 들어왔던 그래서 처음으로 했던 게 바로 광고에서는 동인비, 예, 동인비 피부 관리와 관계된 화장품 모델이었고요. 또 이때 제가 처음으로 찍은 영화가 허준석 감독님의 다음 스텝의 계절이라는 작품인데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 다음 생은 없으니까 해서 메인으로 나오셨더라고요. 배우님으로. 허준석님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어요. 어쨌든 제가 처음으로 매체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처음으로 찍었던 영화가 허준석 감독님의 다음 스텝의 계절이라는 작품이었고 또 광고 쪽으로는 정관장 동인비 크림이었습니다. 네, 이때도 굉장히 2020년도도 나름 저에게는 도전의 해였습니다. 네, 2020년도에 제가 광고나 영화만 한 게 아니었군요. 이때도 공연, 연극을 했었는데 특이사항은 그 10년 초에 불편한 너와의 사정거리라는 작품에서 국사 선생님 역을 맡았었고요. 하반기에 이 불편한 너와의 사정거리 앵콜 공연을 했었는데 이때는 역할을 바꿔서 그 영화 평론가 역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국사 선생님 역이나 영화 평론가 역할, 이 두 인물의 어떤 대사들이 저의 그 가치관, 사상과 좀 안 맞는 어떤 그런 대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신 있는 어떤 발언을 하는 것처럼 명료하게 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저의 그 어떤 성향이나 어떤 그 가치관, 이데올로기랑 전혀 다른 그런 대사였기 때문에 하면서 좀 마음은 좀 불편했어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떤 그 색깔이었는데 그것을 굉장히 정당화시키면서 주장하고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역할이었었습니다. 근데요, 어쨌든 저는 배우니까 맡은 인물에 대해서 충실히 해야 되겠죠? 네, 이때 굉장히 그 명료하고 똑똑한 딕션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었던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예, 2019년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점점 과거 속으로 넘어가네요. 네, 기억을 잘 소환해야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제가 그 베니스의 상인을 했었네요. 이 당시에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뮤지컬로 만든다고 그래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때 제가 랜슬럿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때 그 대사량이 많은데 그 많은 대사를 굉장히 랩하듯이 아주 빠르게 대사를 치고 빠져야 되는 그런 역할이었죠. 어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호흡도 길어야 되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데 많은 양을 랩하듯이 속사포로 막 뭐라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 배우들은 대사 전달이 잘 돼야 되잖아요. 아무튼 예, 매번 공연할 때마다 그 빠르게 해야 되는 그 대사 그런 호흡을 유지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매번 대사 까먹을까봐 무대 뒤에서 항상 긴장하고 매번 여러 번 연습해서 무대에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해냈어요. 야, 주변에서 박선옥 살아있구나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50대였으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칭찬을 받을만 했었던 것 같아요. 야, 2018년도 요것도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네, 일단
애니 얘기부터 할게요. 이 애니라는 작품은 저희 뮤지컬단에서, 그러니까 서울시 뮤지컬단에서 총 6번을 했던 그 겨울 작품 레퍼토리였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총 6번 중에서 5번을 같은 역을 했어요. 물론 매번 오디션도 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미스 해니건 원장 역을 했었는데, 6번 작품 하면서 매번 오디션에 참여하면서 5번 같은 역을 맡아서 했다라는 것은 저 배우 인생에서 또 이정표가 될 만한 그러한 거죠. 아무튼 저 나름대로 또 이 작품을 하면서 그 안에 이 미스 해니건이라는 역할을 주제로 해서 인물 분석을 하는 논문을, 그러니까 석사 논문으로서 이 애니라는 작품을 제가 썼었고요. 그러니까 작품하면서 뭐 겸사겸사 논문도 쓰고, 예, 제가 공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2018년도가 제가 그 애니에서 미스 해니건 역할 마지막으로 했었던 연도인데요. 이때 기억에 남는 거는 아마도 제가 이 5번의 해니건 역할을 하면서 5번의 어떤 그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분들하고 계속 매번 더블을 했었는데, 가장 잊혀지지 않는 분이 바로 윤복희 선생님이셨어요. 이때 저에게 가장 큰 사고가 있었죠. 무대 위에서 세트가 넘어졌어요. 세트가 넘어지면서 제가 양 발을 다 다쳤죠. 물론 뼈는 다행히 부러지진 않았지만 이때는 굉장히 바로 공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공연 도중에 다쳤으니 어째요? 그래도 그 당일날은 잘 했습니다. 무사히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이 문제였죠. 그 다음날도 제가 공연을 했어야 했는데 양쪽 다리에 다 붕대를 감고 있어가지고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윤복희 선생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공연을 하루 해주셨어요. 윤복희 선생님 왈, 내가 지금까지 공연하면서 후배 대타 띄워주기는 처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무튼 기억에 안 남을래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세트 사고가 있었고 다리를 다쳤고 윤복희 선생님이 저를 대신해서 공연을 해주셨고,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때 2018년도에 서울시 뮤지컬단에서 콘서트를 했었는데 라스트 넘버로 제가 올드 재즈를 불렀습니다. 이 올드 재즈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이때 제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 노래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파워풀하고 섹시하고 뭔가 이렇게 느낌 다 살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앙상블하고도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해야 되는 역할이었는데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소리를 잘 낼 수 없는 몸 상태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넘버, 뮤지컬 콘서트에서 마지막 넘버곡으로 이 올드 재즈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걱정케 했죠. 그리고 저 자신도 너무 속상해서 정말 한밤중에 광화문 내거리에서 정말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 눈물 콧물 짜면서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이 어쩌라고, 나 정말 잘하고 싶은데 뭐냐고 그러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컨디션을 먼저 잘 챙겨야겠다 해가지고 아마도 공연 일주일 전부터 매 끼니를 육식으로 다 단백질 섭취한다고 매 식마다 고기를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서 연습을 했죠. 그냥 노래 소절마다 호흡을 어떻게 쓸 건지, 그래서 속근육을 단련을 시키면서 처절하게 연습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역시 박선옥이다 소리 또 들었죠. 네, 제 자랑이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어쨌든 무대 위에서 배우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뭐 배우의 사생활이 어땠었든 어떤 컨디션이든 관객은 모르잖아요.
무조건 잘 수행을 해내는 게 저희 배우들이니까요. 네, 이때 2017년도에 했던 작품 소나무 아래 잠들다가 기억에 남는 작품입니다. 이때 그 치매 걸린 시어머니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서 많이 조사하고 알아보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 특성들을 잘 제가 맡은 인물에 녹여내려고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여기 사진 보면은 등에 엎여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때 대사가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저를 업고 있는 사람은 제 며느리인데 제가 그럽니다. 나 죽으면 나 태우지 마라. 뜨거운 거 너무 싫어. 뜨거우면 나 무서워. 네, 이렇게 대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이때는 그 50대 초반에 그 윤석화 선배님하고 마스터 클래스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뮤지컬 스타죠. 양준모 씨, 그다음에 그 또 옆에 계신 여자분 모두 다 이제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아이고, 저는 그 소프라노 역을 맡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 이 소프라노 그 소피아라는 역을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그 단체에서 맡은 파트가 알토거든요. 알토만 했었단 말이에요. 소프라노 음색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좀 어설픈 소프라노 역이고 좀 연기력이 더 필요한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윤석화 선배님이 마리아 칼라스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분께 지도받는 그 소프라노,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어설픈 소프라노 제자 역으로 굉장히 야단 맞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래도 소프라노니까 어느 정도 소프라노 목소리는 내야 되고, 또 그 마리아 칼라스님의 그 곡 중에 한 곡을 제가 부르긴 해야 되는데, 이때 저의 새로운 또 다른 발견, 새로운 도전에 이어서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소프라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놀랬고 주변 사람들도 좀 놀래했습니다. 도전할 맛 났습니다. 근데 이때 잊지 못할 것은, 공연 중에 그 윤석화 선배님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때 정말 그 혼을 불태우셨어요. 그 공연 도중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갈비뼈가 다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데, 공연을 중단할까도 했지만 끝까지 해내겠다 하셔가지고 거의 그 주치의를 공연장에 모셔와서 계속 치료받으면서 간신히 공연을 그래도 성황리에 잘 마무리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윤석화 선배님. 네, 2015년, 한 10여 년 뒤로 왔네요. 10여 년 전의 기억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법에 걸린 일곱 난장이에서 마녀 젤리 역을 했는데요. 마녀가 무섭다기보다 좀 섹시하지 않나요? 그때 좀 제가 생각해도 마녀지만 참 마음에 드는 비주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제가 아마도 이 2015년도를 기해서 마녀 역 마지막 제가 맡은 마녀 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저는 참 그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뮤지컬단의 그 대표 마녀 전문 배우였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온갖 그 테크니컬한 그 움직임을 잘 썼고, 그래서 신체 훈련도 많이 받고 그랬던 때였는데, 항상 좀 제대로 된 인간역 좀 하고 싶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네, 2014년도에 맡은 이 성호 가든에서의 저의 역할은 앞을 잘 못 보는, 어 아무튼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누군가의 그 속임에 놀아나고, 그러면서 유일하게 친구로 지내는 그 개가 한 마리 있죠. 이때 개 역할을 사람이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뮤지컬에서는 균이라는 작품을 했어요. 어 주된 인물이 홍길동을 모티브로 해 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저는 그때 해설자 역할이자 또 주모 역할, 그러니까 주모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한 거죠. 2013년도 40대 마지막을 맞이한 연도인데, 이때는 그 바포라는 작품에서 제가 포주 역을 했었습니다. 인정도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악독한 역할을 맡았었죠. 이때 제가 그 다른 그 창녀 역할을 맡으신 배우분들이 너무 이쁘고 또 쭉쭉 빵빵이었어서, 제가 그래도 명색이 포주인데, 네, 저도 좀 돋보이고 싶어서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무슨 만화 영화에 나오는 심슨 부인처럼 높잖아요. 이거 일일이 제가 다 핀 꽂아가면서 머리 겹겹이 쌓아 올려서 만들어낸 그런 비주얼입니다. 고생 많았어요. 연기하는 것보다 매번 올 때마다 혼자서 머리 말고 그거 쌓아 올리느라 참 애 많이 썼었습니다. 예. 2011년도 투란도라는 작품을 했어요. 사실 제가 투란도라는 작품에서 투란도 역할을 맡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였어요. 후보에는 올랐습니다. 제 의지랑 상관없이 그 당시 저희 서울시 뮤지컬단 단장님으로 계셨던 김효경 연출님께서 가능성을 보시고 "너는 해낼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의 사자 눈깔과 어떨 때는 좀 미친년 눈깔, 그리고 저기 좀 멍 때리는 눈빛, 뭐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이 투란도 역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데, 네가 조금만 더 소프라노 음역대를 높이면 이 역할을 하면 참 좋겠는데 이제부터 열심히 한번 그 음역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 봐라."라고 하시면서, 저뿐만 아니라 이거는 모두 그 투란도 역을 하고 싶어 하는 배우들에게 어떤 그 기회를 주시면서, 그때 인제 특별히 또 그 보컬 지도 선생님을 모셔서 다들 그 소리 개발하고 음역대 높이기 위해서 인제 많이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던 때인데, 저는 정말 소프라노 많이 올려 봐야 이게 미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근데 인제 이 투란도를 하려면 적어도 솔까지는 올려야 돼요. 근데 그 미에서 솔까지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제가 이 역을 꼭 맡아야 될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면서 틈틈이 인제 김혜경 선생님이 체킹하시느라 그 투란도 배역 후보에 올라 있는 그런 배우들한테 한 번씩 테스트를 해 보시면서 "자,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세요. 해 보세요. 소리 들어 봅시다."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한 번은 안 했어요. "저요 그냥 이 역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해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떨려서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김혜경 선생님 하신 말씀. "예. 언니는 사방군데 문 다 닫아 놓고 저한테 한번 흠칫 두들겨 맞아야 해요. 맞아야 정신 차려요. 그런 정신으로 무슨 배우를 하겠다고. 응? 도전, 열정, 이런 게 좀 안 보이네?" 이러면서 호되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저는 제가 물론 솔까지 어떻게든 소리는 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낸다고
모든 곡을 다 소화할 만큼 편안하게 그런 그 능력은 못 됐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아주 정중하게 그 김혜경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다른 역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 스스로 그냥 잦은 사퇴를 했습니다. 예. 네, 2010년도 이때는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오지랖이 넓은 이웃집 여자 아줌마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2009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할머니 역할을 맡은 연도인데요. 이때 제 나이가 45이었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제가 나름 그 소나기라는 작품의 그 순영 할머니 역을 하면서 굉장히 코믹한 캐릭터를 만들어냈는데 보통 할머니들이 허리를 이렇게 굽히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오히려 허리가 뒤로 제껴져서 딱 그 상태로 걸어 다니면서 여기저기 오지랖질 하는 그런 할머니였는데 다정하고 포근하고 재미있는 그런 이웃집 할머니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여간 조금이라도 좀 더 이렇게 연구를 해서 역할을 좀 더 재밌게 재미나게 완성하기 위해서 그때 구부릴 거냐 허리를 구부린 할머니로 갈 거냐 허리를 뒤로 제낀 할머니를 갈 거냐 고민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자, 오즈의 마법사에서 서쪽 마녀 초록 마녀 역을 맡았었는데 이때 이 역할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청룡 열차도 타보고 또 자전거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한번 쑥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오즈의 마법사라는 작품을 아시는 분들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동네에 이렇게 막 태풍, 회오리바람, 굉장히 커다란 자연재해가 있는 가운데 집도 날아가고 자전거 타고 있던 여자도 막 날아가면서 중간에 그 자전거 타고 가던 여자가 마녀로 변하잖아요. 예, 그 장면을 무대 위에서 구현하겠다고 그 노력을 했습니다. 날아가면서 중간에 그러니까 쭉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회풍이 일자 자전거도 동시에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중간에 이게 마녀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공중에서 자전거도 타보고 참 그리고 또 이제 높은 곳에서 이제 또 공포심 높은 곳에서 제가 해야 되는 그 액팅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무서움을 떨쳐내고자 사전에 저희 그때 유희성 단장님이셨는데 단원들 전체를 놀이동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마녀 역을 하는 사람은 이 청룡 열차도 한번 타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타봤습니다. 진짜 근데 그거 타고 나니까 다른 놀이기구 타는 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네, 2007년, 2006년도 이렇게 가볼까요? 교감 선생님 역할도 했었고 사당패 역할도 했었고 어린 왕자에서 뱀 역할도 했었네요. 네, 이 작품 어린 왕자도 한동안 또 뮤지컬단에 아주 장기 레퍼토리로 매해마다 얘도 한 5-6번을 한 것 같아요.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또 역시 제가 늘 뱀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때 그 뱀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 운동을 많이 했어요. 손으로 뱀을 그러니까 팔과 손 어떤 다리 라인 이 모든 걸 사용해서 온몸으로 뱀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꿈틀꿈틀대고 웨이브도 상당히 이때는 웨이브 참 잘했었는데 그리고 목관절도 예. 아무튼 그 뱀을 표현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2005 년도로 가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게 20여 년 전이네요. 20여 년 전에 제가 이러이러한 작품들을 했었고 이때 저의 모습이네요. 네. 이때는 그래도 나름 예 허리 라인도 있고 그랬었네요. 네. 아 이때 저기 그 한여름밤의 꿈에서 그 보텀의 처 역할을 했었는데 원래 희곡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 영화 버전에서는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이걸 그 당시 만드셨던 그 고인배 연출님께서 선배님이시자 배우분이신데 그 영화 속에 있었던 그 나타난 보텀의 처가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는지 이 뮤지컬을 만들 때 이 인물을 새롭게 만들어서 또 저를 이렇게 시키셨었네요. 네. 그리고 넌센스라는 작품은 제가 그 뮤지컬단에 들어가기 전부터 90 년대부터 그 대학로에서 한 3-4 년간 했었던 작품이에요. 이때 제가 맡았던 역할은 허버트 부원장 역할을 했었는데 참 오래 했었고 또 한 역할을 정말 꾸준히 오래 했었기 때문에 제가 뮤지컬단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 제가 했었던 그 뮤지컬 넌센스라는 작품을 다시 재구성해서 활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인제 콘서트 무대에서 하기도 하고 어떤 이런 암 센터나 그 문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방문할 때 넌센스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3년 네 39 살이었네요. 네 39 살. 이게 만 나이인데 그러니까 제가 40 살에 이 아가씨와 건달들에서 아들레이드라는 역을 했습니다. 사실 10여 년 전에 1990 년대 때 민중극단 단원이었었는데요. 그때는 그 민중극단에서 제가 그때도 아들레이드 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10여 년이 지난 것 같아요. 2003 년도에 그 10년 만에 다시 아가씨와 건달들에서 아들레이드 역을 맡아서 하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었고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당시 1990 년대 때는 그 악보든 대본이든 좀 특히 악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대로 된 제본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자 배우들이 그 낱장으로 각자 그 맡은 역할에 해당되는 그 뮤지컬 넘버만 받아 가지고 제대로 된 책자가 없었는데 어 이거를 제가 그 당시에 그 정리를 했거든요. 다 모아 가지고 악보를 제대로 된 그 악보 책이 필요해서 그걸 다 역할을 했었던 분들 다 찾아가 가지고 일일이 그 악보 받아 가지고 전체 악보를 준비해서 책을 한 권 만들었어요. 그때 정말 그 모든 음표 하나하나 밑에 그 가사를 다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의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그 가사를 다 콩나물 대가리 밑에다가 제가 다 기입을 했는데 그래서 완성을 시켜 놨었어요. 완성을 시켜 놨었고 그리고 잊고 지냈었는데 제가 10여 년이 지난 후에 뮤지컬단에서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작품을 하는데 자 새로운 대본 그다음에 새로운 악보를 나누어 주겠죠. 근데 제가 받은 악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2005 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십몇 년 전에 만들어 놨던 그 악보를 제가 받은 거 있죠. 제가 직접 손글씨 써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거 그대로 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놀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손을 안 댔다는 거에 예 다시 수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에도 놀라웠고 또 그것이 다시 내 손으로 들어와서 제가 저희 뮤지컬단 단원들이 제가 만든 악보를 보고 제가 정리한 악보를 보고 같이 연습을 했다는 거. 참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많더라고요. 네 훌쩍 뛰어넘어서 2001 년으로
왔네요. 2001년도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25년 전인가요? 어쨌든 그런가요? 모르겠다. 아무튼 이 2001년도 37살. 네, 이때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나이였었고 또 매력적인 역할들을 많이 맡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춤도 정말 괜찮게 췄어요. 그리고 소리도 더 짱짱하게 나왔었고 아무튼 조금 지금의 저의 상태하고 좀 비교가 됩니다. 예, 카르멘 시타에서는 그 안무가 역할을 맡았는데 안무가 하면은 또 이게 시범 보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때 나름 시범을 보일 정도의 나름 그 무용 실력이 좀 사실 좀 있었고 그때 몸매도 조금 그때는 받쳐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신라의 달밤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그 한여름밤의 꿈을 우리나라 버전으로 만들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한여름밤의 꿈에서 거기 요정의 여왕이 나오잖아요. 티테이니어라고. 그걸 이제 신라의 달밤이라는 우리나라 버전으로 만들면서 그냥 도깨비 여왕이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보시다시피 이 작품도 매년 여름마다 한 뮤지컬단 레퍼토리로 꾸준히 했었던 작품입니다. 이것도 한 4-5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다 도깨비 여왕의 모습, 의상도 다르죠. 예, 이때는 거의 뭐 아주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네요. 야외에서 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세종문화회관에 가면은 공원의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 벤치 의자가 많아졌죠. 근데 요때는 그 자리에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분수대가 있었고 그 분수대를 배경으로 해서 또 주변에 있는 나무 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무대를 꾸몄고요. 이때 또 도깨비 여왕이니까 신통력을 한번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분수대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도깨비 방망이로 휘두르면은 분수대에서 물이 확 솟아나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했던 기억도 있고요. 또 야외다 보니까 분명히 날이 괜찮았었는데 네, 갑자기 중간에 비가 온단 말이죠. 근데 애매하게 이 도깨비 여왕이 숲속에서 잠이 들거든요. 잠이 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제가 눈을 감고 있었겠죠.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갈등이 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비가 오는데 공연을 계속 하나? 이어질까? 내가 여기서 눈을 뜨고 일어나야 되나? 나는 이 비를 맞으면서 그냥 계속 도깨비 여왕인 척하고 누워 있어야 되나? 굉장히 결국 그날 공연은 중단됐어요. 끝까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계속 그것도 모르고 누워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친절한 관계자가 와서 알려줘서 그때서야 이제 눈을 뜨고 아주 끝까지 우아한 척하면서 퇴장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네요. 그때 또 얼떨결에 또 저희 도깨비들 중 한 명이 그 분수대 퇴장하다가 분수대 속에 또 빠져가지고 빠지는 사고도 있었고 아무튼 그게 라이브의 묘미죠 뭐. 재밌게 했었습니다. 네, 2001년도 역시 제 나이 37살. 그래도 30대 후반인데 옛날부터 그 저희 선배님들이 그러셨어요. 여자 배우는 그래도 30대가 좀 지나가야 좀 배우 소리 듣는다고 그때는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요즘하고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아무튼 이때는 또 그 2000년도인가 그때 아마 뮤지컬계에서 오페라의 유령 대형 콘서트가 아니라 대형 공연이 있었어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뮤지컬 교육기관이 많이 생겨났고 뮤지컬 학과도 많이 생겨났던 어떤 그
시발점이 되었었는데 그래도 인제 요때는 그 뮤지컬 저변 확대가 많이 필요하던 시기여서 2000년도 초반에 저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그래도 그 나름 잘 나간다고 하는 여배우들끼리 모여서 맥클럽을 만들었어요. 맥클럽. 뮤지컬 아트 모르겠다. 하여튼간 그 맥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인제 뮤지컬을 널리 좀 알리겠다는 취지로 뮤지컬 넘버곡들을 준비를 해 가지고 인제 콘서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지방도 다니고 활발하게 정말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그 흑백 사진에 나오는 이때는 제가 아마 서머타임이라는 노래를 불렀었을 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었는데 네, 이 당시 몸무게가 44kg 나갔었을 때거든요. 좀 많이 말랐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보기는 이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옆에 앉아서 그 빨간색이야 주홍색이야 하여튼 이것을 입고 또 머리에다 가발을 썼잖아요. 이때는 제가 그 캬바레라는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아무튼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드라마틱한 노래들을 저는 많이 했었고 좀 강렬한 어떤 재즈 스타일의 음악들을 제가 좋아하기도 했지만 잘 소화를 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당시에 또 정점을 찍었던 작품 그 누가 누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요리사 역할을 했었거든요. 예, 이게 아마 프랑스 작품일 거예요. 프랑스의 그 하이 코미디 작품인데 요때 정말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코믹 연기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네. 황금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리즈 시절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제 목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털, 우리는 이 당시 그냥 닭털이라고 했는데 요때는 요 닭털만 탁 목에 두르고 휘어 감으면서 무대를 나가면 그냥 그것으로 그냥 끝이었죠. 먹혀주던 때였습니다. 닭털 저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또 언제 쓸 일이 있을까요? 근데 그걸 쓰고 나온다고 사람들이 와우 그럴까요? 세상이 하도 많이 변해서요.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가 된 듯 합니다. 예, 제가 1984년도부터 연극에 입문을 해서 이제 쭉 활동을 해왔는데 그전 자료들은 없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배우 박선옥이 읽어주는 숨쉬는 오디오북도 궁금하시다면 박선옥의 듣는 서재에도 방문해주세요. 고정 댓글에 올린 링크를 클릭하시면 금방 가실 수 있답니다.